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0월 11일 새벽 1시 반이 넘었는데요. 전옥현의 안보정론 심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래 12시 정도에 방송을 마치고 그냥 저도 자려고 그랬는데 이재명 이렇게 여기저기 인터뷰하고 다니면서 하는 얘기들 보니까요. 아직도 정신을 조금 못 차린 것 같고 우리 국민에 대해서 얼마나 이 죄송스러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사과도 한마디 해야 되는데요. 그런 것이 안 하고 없습니다. 상당히 뻔뻔스럽고 물론 이겼기 때문에 흥분에도 빠져 있지만은요. 꼭 흥분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을 비롯한 이낙연 측 동향이 심상치 않아요. 청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야권도요. 이제 이재명 선수가 정해졌기 때문에 야권의 후보들도 내가 이재명이를 맞상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경쟁력을 가졌다. 이러한 입장을 밝히고 있고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도요. 천막 투쟁도 하고 있고 도보 투쟁도 하고 그래서 특검 투쟁을 노골적으로 이제 보다 더 본격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대장동 게이트라고 안 하고 이제는 이재명 게이트라고 이름을 네이밍을 바꿔서 본격화할 그런 작전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제 오늘 이재명이가 최종적으로 후보로 일단은 결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숨가쁘게 돌아가는 이 현장을 놓고 제가 그냥 잘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한 번 더 심야 방송을 하고 제가 자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지사가요. 수락 연설을 끝나고 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인사를 쭉 하고 또 인터뷰도 했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통해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무거운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낀다. 더 겸허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 최선을 다해서 원팀을 유지해 나가겠다. 그리고 대장동 사태가 전혀 영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은 이 야당의 선동과 그리고 일부 가짜 뉴스 때문에 이런 영향이 좀 있었다. 예. 이런 요지로 국민의 그리고 회초리를 경계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방송 인터뷰와 관련해서는요. SBS에서 인터뷰를 했고 그 다음에 언론과 관련해서 일반 연합뉴스하고 인터뷰를 먼저 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SBS 8시 뉴스의 마지막 시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소감과 관련해서는요. 고맙다. 그리고 집권 여당의 다음 대통령 선거를 책임질 후보가 되기 때문에 제가 발표 전하고 발표 후에 느끼는 책임감이나 이런 것은 다른 것 같다.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다. 그리고 3차 슈퍼위크 어떻게 받아들이냐. 왜냐하면 3차 슈퍼위크가 딱 발표가 되니까요. 이재명이든 그리고 이낙연이든 굉장히 침묵하고 또 뭐라 그럴까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고 합니다. 표정이 둘 다 굳어졌대요. 왜냐하면 0.29%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요. 이거에 관해서 지금 이낙연 대표가 불복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자, 이거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저희는 경쟁하는 입장이니까 모든 선거, 모든 개표율까지 다 이기고 싶기는 한데 제가 그걸 보고 사실은 정말 국민들은 무서운 존재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만하지 말고 정말 더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최선을 다하라는 채찍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이게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재명 후보의 본선 경쟁력은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요.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아무런 조직도 또 후광도 이런 기득권도 없는 사람인데 집권 여당의 후보로 선택해 주신 것은 지금까지의 정치와는 조금 다른 새로운 정치를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우리 국민들께서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작은 도구로도 꽤 많은 성과를 냈으니 이제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거대한 큰 도구로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의 삶도 개선하고 좀 더 희망 넘치는 또 기회가 넘치는 그런 활력 있는 사회를 만들어라. 이런 명령으로 이해한다. 말은 잘해요. 그럴듯하게. 그 다음에 이낙연 대표는 언제 말할 계획이냐. 저야 최대한 하루라도 빨리 또 1시간이라도 빨리 만나 뵈면 좋겠는데 노력하겠지만 우리 후보님들 다른 후보님들의 상황도 또 사정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언제까지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성실껏 잘 모시겠다. 그리고 원팀 계획에 대해서는 물으니까요. 우리는 특정 개인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한 게 아니고 민주당이라고 하는
하나의 정치 세력, 즉 개혁 진보 세력들이 국가 경영을 다시 책임지겠다는 사기 민주정부를 다시 만든다는 그 목표에 모인 팀원들이다. 원팀은 우리 민주당의 전통이고 또 과거의 다른 경쟁 관계라든지 경선 결과나 아니면 박근혜, 이명박 후보로 보여지는 야권의 격렬한 경쟁, 갈등에 비하면 사실 우리 이번 경선은 심각하게 문제가 될 정도가 아니다. 충분히 개인 영달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를 위해서 우리 팀의 승리를 위해서 개혁 진영의 사기 민주정부 재창출을 위해서 힘을 합칠 수 있다. 그리고요, 대장동 개발, 대장동 의혹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러니까요, 제가 5,000명의 휴학 공무원 또 공공기관 직원들이 있는데 아마 첫 부정 사례인 것 같다. 정말로 돈이 막이다. 이거 반드시 수사받을 일이니 평소에 특히 이재명 옆에 있으면 조심하라. 이런 얘기를 정말로 많이 했는데 이 일이 벌어져서 일단은 관리하는 또 인사권자 입장에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 제가 부족한 거죠. 앞으로 좀 더 개선의 계기로 삼겠다. 그리고 그 문제를 뺀 대장동 개발 사건 전체는 정말 이 전국의 지금까지 어떤 자치단체장도 하지 않았던 일을 제가 한 거다. 다 민간의 개발 허가해주면 100% 민간이 개발 이익을 다 차지하지 않나. LH가 공공개발하는 걸 국민의힘이 막았고 또 제가 시장 당선돼서 공공개발하려고 했더니 4년 동안 의회 도건에서 막아가지고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포기해서 민간 개발 허가하거나 민간 자본을 통해서 개발하면서 개발 이익을 미리 저희가 확정 짓는 것밖에 없었다. 그런데 비율로 수익을 정하니까 회계 부정을 저지르기 때문에 제가 70%를 환수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자세히 우리 국민께서 들여다봐 주시면 저는 충분히 오히려 저는 칭찬받을 일이다 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이런 거 아예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개발 이익을 민간이 못 갖게 공공환수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서 아예 봉쇄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이거야 제가 논평해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말이 그럴듯하게 되기는 되는데요. 사실 짚어보면 앞뒤 모순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제는요, 연합뉴스하고 이 일문일답 질문을 가졌습니다. 3차 선거인단 결과에 아쉬운 점이 있을 텐데 이러니까요. 국민들이 언제나 상만 주는 게 아니고 가끔 회초리도 주신다. 이를 계기로 더 열심히 더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 저야 시험 보는 입장이니 합격하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 마지막에 예측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기는 했는데 국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더 신중하게 열심히 하라는 회초리로 생각하겠다. 모든 지역의 모든 경선에서 다 이길 수는 없다. 우리 국민 선거인단, 우리 당원 동지들께서 민주당 후보로 선택해 주셨고 사기 민주정부 다시 만들라는 엄중한 책임을 부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 무한하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3차 선거인단 결과에 대장동 의혹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지 전혀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다. 야당의 선동이나 일부 가짜뉴스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이 없을 수는 없었을 텐데 그런데도 일반 당원들의 투표, 그 다음에 투표율에는 큰 변화가 없어서 하나의 회초리로 경계로 받아들이겠다. 자, 아직도 말이죠. 야당 선동, 가짜뉴스 핑계를 대는 이 인식의 구조를 보면요. 정신 차리려면 아직도 멀었다. 이러니까 불안한 후보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낙연 대표가 경선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렇게 하니까요. 결과가 발표 났을 때 바로 제 손도 잡아주시고 박수도 쳐주시고 격려 말씀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원팀은 우리 민주당의 전통이고 또 이낙연 후보를 포함한 다른 후보들께서 민주당 당원이기 때문에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원팀으로 용광로 선대위를 통해서 사기 민주정부를 만들어내는 일에 당연히 함께 하실 거라고 믿고 저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정성을 다하겠다. 이 전 대표에게 합류를 제안하실 의향이 있느냐? 당연하다. 당의 원로이신 만큼 제가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찾아뵙고 조언을 듣고 민주당이 승리하는 길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같이 의논하겠다. 그 다음에 지사직 유지와 관련해서는요. 도지사 책무도 중요한데 집권여당의 대선 후보로 공식 확정된 상태에서 여러 제약도 많고 당에서도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당의 입장이 중요한데 오늘 지나서 당과 상의해 보겠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시각이 있다. 제가 시민운동하면서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시민운동하면서 파큐브 특혜라고 하는 토건 비리를 추적하다가 구속된 바 있다. 사실 그와 같은 내용이 반복돼서 제가 대학원에서 그 연구도 하고 의뢰 신도시에서 소규모 사업도 했다.
그 과정에서 결국 확정 이익을 확정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시로서는 최선을 다했다. 부동산 경기를 예측 못한 상황에서 발생했지만 전국 어떤 기초광역단체장도 법이 정한 이상의 이익을 환수한 바 없다. 결국 국민들이 다른 지자체에 장애한 바 없는 방식으로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했다는 줄기를 이해해 주지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시민에게 가야 할 이익이 민간 업체에 과도하게 갔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개발 사업은 민간에 허가해주고 있어서 개발 이익은 100% 민간에 기속돼 왔다. 지금도 그렇게 한다. 그런데 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추가적 이익을 대규모 환수한 것, 대장동 사례가 처음이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당시 2015년에는 부동산 경기가 매우 나쁠 때에서 그 상황에서는 예측된 개발 이익의 70%를 넘게 확정적으로 환수한 것이다. 2017년도에는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기미가 보여서 1,100억 정도를 환수할 기미가 보였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개발 이익을 민간이 차지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마련해서 우리 모든 국민이 개발 이익을 누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홍준표 후보가 이 해석을 내놨어요. 뭐냐면은 지금 선관위원장, 이상민 선관위원장은 이 당헌 당규의 59조 1항하고 60조 이거를 해석해 보니까 중도 사퇴하는 후보는 무조건 무효 처리한다는 59조 1항 때문에 무효 처리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선관위 전원으로 만장일치 처리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항에 취해서는 그게 아니고 60조를 보면 득표를 계산할 때는 분모가 유효표로 규정돼야 된다라고 하는 득표율 계산법은 60조에 나와 있기 때문에 60조를 근거로 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제 지금 불복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홍준표 의원이 조금 전에 당규 해석과 관련된 민주당의 해석, 이건 잘못됐다. 초등학교 학생도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는다. 참 어이가 없는 해석이다. 사퇴 후보의 표를 무효로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 이런 입장문을 내놨어요. 자,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요, 이렇게 투표 방식, 민주당 경선 규정의 해석의 오류를 지적한 것은 국민의 후보 중에서 처음입니다. 이렇게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규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의 경선 투표수 산정 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경선 도중에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그 경선에서 당연히 무효가 되지만 앞으로 무효라는 것이지 호급하여 원래부터 무효라는 것이 아니다. 이미 유권자의 의사가 표시된 것을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선거를 할 때 후보의 투표율을 무효표를 본무에서 빼버리고 계산하느냐? 그러니까 선거를 할 때 후보의 득표율을 갖다가 무효표를 분모해서 빼버리고 계산하느냐 이거죠. 이게 아니다는 거죠. 선거의 기본 원리도 모르는 민주당식 억지 논리다. 최종 투표를 앞두고 선두 후보를 과반수 투표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추미애 후보가 만약에 사퇴를 한다면 그걸 무효 처리하고 바로 과반수 투표자로 계산할 수 있느냐? 얼마든지 담합으로 후보자끼리 거래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민주당의 당규 해석은 어이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요, 민주당 선관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은 드물게 보는 원칙주의자인데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한 것을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계산한 것은 잘못된 계산 방법이고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산수다. 이렇게 강력히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도 모두가 지금 뭐라고 할까요? 이번 이재명 후보의 당선과 관련해서 과연 어떤 우리 국민의힘 경선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또 계산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 보도를 나오는 걸 보면 이미 이재명 후보가 1위를 계속 고수해왔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후보들도 당연히 이재명이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작전을 쭉 경선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큰 이재명이가 당선이 된 것이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만 이제 박성민 정치컨설팅 그룹의 민 대표는 대장동 이슈가 커져서 내 후보 모두 이 후보의 비교 우위를 볼 수 있고 판이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유동적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지금 압도적인 국민의힘 지지층에 대한 우세를 바탕으로 해서
확실한 1위를 점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홍준표 후보는 2030 청년층의 지지를 발판으로 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겠다. 그리고 윤 후보와 비교해서 흠결이 있는 후보로 윤석열을 규정해가지고 본인의 도덕성 우위를 계속해서 주장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내세울 것이다. 그래서 그런 지금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요, 전국 각지를 돌면서 도보투쟁을 계속해 나간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0.29 차이로 이 본선행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낙연 후보의 반발과 그 다음에 불복 선언이 있기 때문에 이번 투쟁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도 높게 해 나가겠다. 더군다나 지금 이 보도에 따르면은 이번 3차 국민선거인단에서 이낙연 후보가 62%대, 그다음에 이재명이가 28%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원인 분석을 보면요, 이미 1, 2차 경선에서는 대장동 사태가 큰 영향을 못 줬다는 거예요. 2차 경선, 특히 2차 경선의 경우에는 9월 29일에서 10월 3일까지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재명이가 58.17%를 받았어요. 근데 3차에서는 이것이 28%밖에 못 받았어요. 절반밖에 못 받은 거예요. 이 이유는 첫째로 이제 대장동 사태가 복잡하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시간이 가면서 대장동 사태의 본질, 우리 국민들이 이해를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3차 국민선거인단을 맨 마지막에 뽑다 보니까 지지 성향, 즉 민주당에 대한 충성도가 비교적 낮은 사람,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중도 성향의 선거인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 당에 대한 충성도가 낮아요.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대장동 영향의 큰 영향을 주게 됐을 밖에 없다. 그리고 1, 2차 투표율에 비해서 말이죠, 이번 3차 투표 비율이 월등히 지금 높습니다. 1차 투표에서는 70.36%였었는데 2차 투표는 59.66%, 이번에는 무려 81.39%로 투표율이 월등히 높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그만큼 이번 이 대장동 사태가 크기 때문에 투표율을 높여가지고, 즉 투표율이 높다고 하는 것은 이낙연 대표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 사태에 대한 비판, 이 비판에 공감하는 이 사람이 이번 3차 선거인단에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판세가 뒤집어져 갖고 28대 60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말하자면 압승을 3차 선거에서만큼은 이낙연이가 거머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낙연 지지층에서는요, 해시태그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이재명은 절대 안 찍는다. 그리고 오늘 밤 늦게까지 민주당 당사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라고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재명은 과제는요, 아직도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은데 이 대장동 내관의 포퓰리즘 논란, 그 다음에는 형수 욕설,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인 검증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불안한 후보라는 이런 인식을 불식시키는 것이 최대의 과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현재 TV조선 단독 보도를 보면은 정영학 회계사가 로비 자금으로 200억 원을 김만배 씨한테 요청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녹취록에 빠져 있다라고 지금 김만배 씨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거 뭐 돈 놓고 돈 먹기 판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화천대유 성과급 내용을 조선일보에서 입수를 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요, 화천대유 임원들이 대부분 50억 이상의 성과급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천대유 대표 이성문 씨겠죠. 이분 같은 경우는 120억의 성과급을 챙겼고, 최윤길 전 의장은 40억 원 성과급 챙겼고, 그 다음에 모 전무는 70억 원의 성과급을 챙겼다. 이걸 보면요, 성남시 의장한테 30억 원을 주고 시의원한테 20억을 준다. 이 보도 내용들이 거의 사실과 맞아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중요한 보도인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 이 정영학 회계록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비리 의혹들이 거의 실체적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가능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이대로만 몰고 가면 그분한테 줘야 된다. 600억 원. 이 그분 이재명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합리적인 추론, 신뢰성이 상당히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검찰의 수사 속도를 빨리 내라. 그래서 이재명의 연관성 여부에 대해서 빨리 판단을 내달라. 이렇게 다시 한번 저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재명이 결국은 청와대 대통령까지 들먹이면서 말이죠. 대통령까지도 결국은 환영을 해줬는데 뭐 별 일이 있겠느냐.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라는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심야 방송을 모두 마치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또 중요한 뉴스 여러분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